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지금 입시 컨설팅이나 혹은 뭐 입시 상담 혹은 TP반 담임 뭐 이런 거 맡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명회에서 이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학이랑 진로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재밌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밌자고 온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교대라고 하면 일단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이 교대가 과연 진짜로 안정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분명히 안정적이었죠. 지금까지도 충분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은 어떨지, 또 우리가 실제로 교사가 돼서,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나가야 할 시점에는 5년, 10년 이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때도 과연 계속 안정적이고 내가 쭉쭉쭉 이제 뭐 호봉이 올라서 근속 20년, 30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도 해봐야 되고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회 자체가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메가스터디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나요?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2000년에 생겼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척해. 2000년에 생겼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내가 고등학생이었거든? 고등학생이하고 처음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펜티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강을 딱 들으려고 마우스 드래그하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은 들어가는데 사이트 막 한참 걸리고 동영상 재생 안 되는데 갑자기 집 전화로 이제 전화가 오죠. 그러면서 엄마가 야 승용아 친구 누가 부른다 하면서 집 전화를 받아요. 집 전화를 받게 되면은 집 전화 받고 이제 쫄래쫄래 나가고,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이 교실에 많이 없었거든. 2000년대가 그랬어요. 2000년만 해도 핸드폰 있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약속을 기다려. 어디 가서 야 핸드폰이 없으니까 정 안 오면은 걔네 집에 다시 또 전화하는 거야. 누구 어머니 걔 혹시 나갔나요? 하고 연락해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2017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넘어오게 되니까 우리 요즘에는 손에 전부 다 이제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인강 보면서 동시에 약속도 잡고 카톡으로 약속 장소도 변경하고 그거 지도로 확인하고 버스 시간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시대가 변했어.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학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근처 사는 친구들 있으면 공덕역 근처 사는 친구 있나요? 내가 공덕초등학교 나왔거든. 공덕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을 시절에 그때만 해도 5호선이 없었어요. 5호선이 없었어. 6호선이나 뭐 공항철도 이런 거 말고 5호선이 없을 시절에 공덕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고 났는데 지금까지도 공덕초등학교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거든. 그때 당시에 비해서 건물 하나인가 체육관 하나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 빼고서는 크게 막 변화했다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변화에 있어서 조금 둔한 게, 속도가 느린 게 교육에 대한 영역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신호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는 국민학교 선생이 왔다요 라고 했는데, 신호철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예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하면은 엄청 우상처럼 모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 서로 데려가려는, 지금도 뭐 결혼에 뭐 듀오 막 이런 데서도 상당히 상위 랭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 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뭐 좋다 하는 얘기들을 해왔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한번 알아봤어요. 나름 따끈따끈한 자료야. 2017년에 나온 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왔는데
발전 가능성, 직업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또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나, 직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근무 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 만족도까지 해가지고 한번 표를 봤는데, 대한민국에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있겠죠. 그 직업들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17위를 하고 있어요. 수만 가지 직업 중에 하나야. 너희가 아직까지 보이는 직업 자체가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면서 봤던, 20살 되면서까지 봤던 그런 직업에 좀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에 나오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17위에 랭크돼서 상당히 상위 랭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교장은 6위를 하게 돼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높다고 평가된 건데 상당히 위에 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말하는 장점으로, 지금 선생님이 아는 제자들이나 혹은 뭐 지인들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들 하는 친구들 중에서 한번 물어봐서 다 귓동양으로 들었고 나니까 대충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무원의 장점을 그대로 싹 다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공무원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죠? 공무원은 방학을 안 해. 연금 받는 거는 근데 초등학교 교사가 안 그래요. 말고 퇴근이 빨라요. 퇴근 시간이 칼퇴근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내 월급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차곡차곡 나오고, 내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연봉이, 호봉이 쌓일수록 나의 연금들이, 월급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플러스해서 공무원은 방학이 없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좀 더 자기 시간들 더 가질 수 있는 거 하는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평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유교 전통의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네, 우리 반 애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평판을 봐보면 훨씬 더 선생님들을 우대하고, 이 사회적인 평판을 얻어내는 게 훨씬 쉬운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대 졸업하자마자 교사로 임용이 돼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여학생들 많은데 20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 정도 되게 되면은 선생님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좀 놓이게 돼요. 게다가 이게 난 결정적으로 사실 이게 제일 부러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쩔거든? 무슨 자인지 압니까? 머리 두자예요. 무두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직장에 상사가 없는 날을 무두절이라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주임이라든지 뭐 혹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평행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특히나 한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교실에서는 내가 왕이잖아. 그쵸?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렇게 개똥벌레를 시켜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맨날 개똥벌레 부르고 리코더로 개똥벌레 연습하고, 완전 뭐 기가 진이잖아. 막 음악 바로바로 나오고, 개똥벌레 한번 할까 하면 다 같이 개똥벌레 하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제일 크고, 특히나 옆에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의 눈치를 좀 덜 본다, 다른 직장 상사가 없어서 눈치를 좀 덜 보게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장점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들은 좀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또 우리가 위기의식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애들이 줄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보면은 작년 자료야. 2016년 자료거든요. 인구가 급격한 속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를 합친 학령 인구라고 하거든요.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니던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반이 오전반, 오후반 있어서 초등학교가. 그래서 오전에 초등학교를 가는 친구가 있고 오후에 초등학교를 가는 친구가 있어. 오후에 가면 뭔가 사실 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갔었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았었는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 시기 때쯤에 들어섰을 때는 학교에서 이런 풍토가 벌어져요. 6학년은 228명이 있는데 1학년은 128명이 있다
랄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때 당시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2010년, 너네들이 한 10년 되면은 초등학교 다니나? 그죠? 이때쯤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2016년에서 20년 사이에 잠깐 줄어들지 않아요. 재미난 일이죠? 요때 사실 좀 가지가지 일이 있었는데, 요때 태어나는 애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태어나요. 걔네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인구 정체가 조금 덜 돼요. 참 사람 사회가 놀랍게 이게 밀레니엄이다 하면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는 시기도 좀 생기고 하고, 게다가 또 있어. 요때 이제 인구가 줄지 않았던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죠. 2002년에 국가적 행사가 있었거든. 2002년에 월드컵 있다 보니까 다 같이 기뻐서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인구가 줄지 않았다고. 이게 기쁜 일이지. 인구가 줄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사실 2021학년도 그때쯤에 2021학년도쯤 되면은 인구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싹 다 올라오거든요. 지금 중3들 걔네들 올라오고 나면은 점점 인구가 더 감소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더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 애들이 줄어들면 초등학교 선생님 일자리 설 거 없을 거 아니에요? 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싶잖아.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는 OECD 교육지표라는 거거든요. OECD에서 각각 한 교사 한 명당 학생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를 변화 추이를 보는 건데, 전체 아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28명, 21명, 17명 막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16.9명까지 나오게 돼요. 근데 전체 OECD 평균을 따지게 되면 OECD 평균은 15.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OECD 평균에 도달하지 못한 정도의 초등학교 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맨날 이 재수학원에 있다 보면 한 50명씩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교실엔 당연히 애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좀 더 선진국들이나 잘 교육 여건이 잘 되어 있다라는 데서는 15명 내외의 친구들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들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다 이제 좀 더 선진 교육 환경으로 나가려다 보면은 초등학교 교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꾸준히 더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인원들을 조금 더 맞추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교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부정적인 견해들도 한번 봐볼게요. 마냥 좋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들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재밌게 만화 하나 보고 갈게요.
재미있었나요? 물론 만화는 재밌자고 본 극단적인 이런 만화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이 일상 자체가 반복되다 보면 쉽게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데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조금 더 쉬운. 이 공무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좋은 복지국가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핀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도 되려 우울증에 많이 걸린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없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매번 일상들이 반복되게 되죠. 우리가 지금은 재수생 신분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상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학창시절로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때도 하루하루가 되게 지겹고 반복적인 날들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루들이 거의 매일매일들이 반복됐을 거야. 게다가 매년 또 똑같은 친구들이 오고 방학하고 개학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선생님 개구리 혓바닥은 무슨 색깔이에요? 이런 거 물으면 그래 빨간색이야 라고 해주면 왜요? 막 이러고 하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힘들어할 수 있다. 너무 지금 충격적이었니?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야 재밌자고 본 거야. 너희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려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뭐 취미나 혹은 나름 뭔가 다양한 개인기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남는 그 여유 시간들이 생기잖아. 그 시간들에 자기 개발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선생님들이 많고, 그 자기 개발에 뭔가 신경 쓰다 보니까, 선생님 아는 선생님은 패러글라이딩을 따로 해요. 취미가 패러글라이딩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막 새로운 그런 자기 개발들을 좀 많이 하게 된다. 라는 게 뭔가 하나의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부정적인 견해들 두 번째인데요. 폐쇄적인 여초 집단인데, 일단은 폐쇄적이라는 게 조금 문제야. 폐쇄적이다 보니까 한 공간에 갇히게 되면 일단 교대 자체가 그렇죠. 교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뭔가 전학생이 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4년을 통째로 다니게 되고 어느 초등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게 되면 그 학교에서 그 이제 있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또한 4년씩 정근 가기 전까지 계속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갇혀있는 조직이 되게 되고 내가 뭐 우리 짝꿍 바꿀 때도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뭐 짝꿍 바꾸는데 내 옆에 짝꿍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한 달도 엄청 지겨운데 이게 한 4년씩 간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뭐 지겨울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초 집단이어서 근데 여성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직장 동료들이 30대 40대 여성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교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그 직장에 갔을 때 수많은 30대 40대 선배님들, 선배 선생님들한테 인생의 조언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남자친구 생겼냐, 그 남자친구 직업은 어떠냐, 얼마나 벌고 있냐 하는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사회화가 빨리 된다. 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조금 더 자기 주장을 좀 펴기 힘들어한다 라는 게 단점들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시도 우리 교대에는 성비를 일부러 제한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몇몇 학교들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대다수 학교들에서는 일정 성비를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 성비도 점점 완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여자가 좀 많아 보이기는 해요. 여자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라스트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꾸 개구리 혓바닥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맨날 개구리 혓바닥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또 왜요 이러고 있고 하는 것들을 올해 보고 나면 내년에 또 봐야 되고 하는 이후 순진한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난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것들이 나는 적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랑으로 전부 다 보살펴 줄 수 있다. 선생님 사촌 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얘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마냥 좋아라 하더라고요. 엊그제 스승의 날이라고 뭐 종이 비행기 받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좋아라 하는데 근데 뭐 취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또 있어요. 우리 엄마 생각했어요? 그 엄마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은 엄마 치마폭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다거나 혹은 왜 하는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부정적인 얘기들 너무 많이 하니까 애들이 지치는 것 같아. 근데 연봉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지금 교대를 꼭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봤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둘 다 보고 판단은 너희가 하는 거지. 사실 여기에 교대에 전혀 관심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둘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뭐 교대 무조건 좋아 짱이야 여기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설명에는 아니고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도 충분히 보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또 이 다음에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제일 궁금한 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연봉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봉 얘기들을 잘 안 해줘요. 근데 여기 표도 엄청 작잖아요. 네, 크게 키워줄게요. 1호봉에 들어가게 되면 연봉이 한 달에 152만 7,900원. 12개월 하면 1,800 뭐지? 내가 지금 한 달에 학원비를 얼마 냈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공무원, 특히나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호봉표 같은 거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 그래서 너희들도 찾아보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텐데 시작하는 호봉이 1호봉은 아니에요. 1호봉이 아니라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 들어갈 때 임용이 시작할 때 뭐 2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1호봉부터 굳이 따져놓긴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연봉을 새로 획정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호봉 획정이라고 하는데 호봉 획정의 기본은 일단 마이너스 16을 깔아줘요. 마이너스 16을 깔아주고 초중고 대학교를 꾸준히 다 다닌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을 해서 기본을 0으로 맞춰줘. 이 중에서 혹시 검정고시를 졸업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몇 년이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어 라고 할 경우에 여기에서 호봉수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플러스 1호봉, 그 다음에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따게 된다 하면 플러스 8호봉 해서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맨 처음에 받게 될, 이제 첫 번째 가게 될 호봉은 9호봉이 되고요. 그 친구들이 얘가 왜 2급이냐라고 하면 일단 교대를 졸업했을 때 주는 건 전부 다 전교사 2급 자격증이고요.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3년 동안의 경력을 쌓고 또 특별한 연수들을 좀 더 거치고 나면은 이게 1급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호봉도 같이 올라서 그때 좀 펌핑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오게 되면은 지금도 이게 2호봉인지 이건 솔직히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때는 2년이어서 그냥 2호봉이라고 했는데 2년 가까이 되겠죠? 그건 역시도 호봉으로 같이 쳐줘서 국가에 봉사한 기간이다 해서 11호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될 연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짜잔. 여학생 기준이에요. 9호봉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한 달에 190만 2,200원. 아, 숫자를 잘 못 읽네요. 뭐야, 그래도 좀 작아 보여. 라고 하는데 실제로 받게 되는 건 이거 자체는 그냥 본봉이라고 하고 본봉에다가 담임수당이 플러스로 붙고요. 교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상금, 명절 휴가비, 시간의 근무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등을 전부 다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여기서 한 50만 원 정도는 펌핑이 되고요. 뭐 명절이다 이럴 때는 특별히 조금 더 많이 펌핑이 돼서 월급이 훨씬 더 좀 올라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250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가자마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안 했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노동자들 중에 45%는 150만 원이 안 돼요. 200만 원이 안 돼요. 45%가 2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적은 월급은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재수를 한다 치더라도 25살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실제로 월급표를 한번 봐볼게요.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월급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수당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30 정도, 140 정도에서 이제 임금이 전부 수당이 붙었는데 아까 여기 나왔던 이제 본봉이 19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얘가 좀 약하네요. 추가들이 전부 다 붙고 그 다음에 해서 130이었는데 얘가 2012년 자료예요. 그래서 이때보다 연봉이 올라서 지금은 한 150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세금 공제되는 거 좀 빠지고 나니까 얘가 지금 한 200만 원 돈 나왔는데 얘 역시도 조금 더 상향되는 게 있지 않을까.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 레벨 1일 때. 알겠죠? 그럼 우린 궁금하죠? 만렙이 됐을 때. 만렙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는 더 안 보이네. 더 안 보이는데 요건 보이죠? 앞에가 7자리예요. 7자리인데 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도 요거 자체도 사실 조금 과거 거라서 마냥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 봐보면은 명절 수당 같은 거 이제 플러스로 붙게 되면은 여기에서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해요. 아니야,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생기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때까지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때까지 하기 되게 힘든데 그래도 계속 간다면 이게 연봉이 꾸준히 가산돼서 여기까지도 올라가게 된다. 근데 이게 62세까지 잘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월급인 거잖아요. 계속 받아낼 수 있게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월급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훨씬 더 메리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게 선생님이 참 좋구나.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워낙 좀 이 남아 선호 사상에 좀 있으시다 보니까 남자가 하기에는 거기에 너무 여자들 많고 하니까 좀 기가 좀 눌리지 않나 싶은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좋습니다. 훌륭한 것 같아요. But 중요한 거는 적성이 먼저예요. 월급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일하는 게 힘들다 쉽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생활을 한다는 거,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희생을 많이 요구하기도 해요. 초등학생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전달할 것 같아?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전부 다 교육이 될 거거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적성이 훨씬 더 먼저 앞서서 필요한 능력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서 교대 가는 법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지금 아래 나눠준 그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라고 준 거예요. 집에 가서 보면 돼요. 알겠죠? 안 받았어? 넌 나중에 줄게. 넘어가 볼게요. 교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대로 넘어가 보죠.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여기 거의 다 재수생이고 재수생이라는 거는 사실 고3 때 입시에 실패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고3 때 수시로 안 됐던 친구들이 많아요. 정시로 가야 됩니다. 교대 지침 첫 번째 정시로 가야 돼요. 정시로. 우리 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죠. 수시로 가라. 수시로 가야 된다. 라고 고등학교 때 정신 세뇌될 정도로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고3 때 우리 수능 공부했어요? 안 했어. 안 해서 여기 왔잖아. 고3들이 수능 공부를 상당히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수능을 잘 보게 되고 그 수능 잘 보는 걸 이용해서 교대를 가면 좋은 게 이 인원 구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잘 안 보이나 모르겠는데 2017학년도랑 2018학년도에 대입 모집 인원을 봐보면 35만 명에서 35만 2천 명
정도로 좀 줄었어요. 전체 인구 자체가 줄었어. 이건 가면 갈수록 줄 거야. 애들도 줄니까. 대학도 엄청 줄이려고 했을 건데 얘는 줄었는데 정시 봐보면 정시는 엄청 많이 줄었죠. 전체 줄은 인원은 3,000명인데 여기서 줄은 거는 거의 한 10,000명 되냐? 15,000 되냐?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얘네들은 엄청 많이 줄었는데 초등교육과 모집 인원을 보면 얘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초등교육과는 작년에 비해서 2명이 늘어났고요. 2명이 늘어났는데 정시 인구를 보게 되면 정시 인구도 그 비율 자체에서는 옆에 있는 비율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줄지 않았어. 게다가 그 비율의 비교를 봐서도 전체 수시와 정시의 2018학년도 수능을 봐보면 74대 26의 상황이었다면 저 교대 같은 경우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57대 43이라는 거지. 그럼 생각보다 많이 정시로 해볼 만한 캐파가 훨씬 더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넘어가서 보면 수시 2월 인원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각 교대에서 수시에서 인원을 다 뽑지 못하고 그 인원 안 뽑을 수 없으니까 정시로 넘긴 인원들이 있어. 그 인원은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 2월 인원이 340명이 돼요. 그래서 1,900명을 뽑는다고 맨 처음에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시로 뽑은 거는 2,252명까지 늘어났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 전에는 재작년에는 247명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 역시도 수시로 뽑겠지. 수시로 많이 뽑아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수시로 뽑는 비중이 훨씬 더 높은데, 근데 내신 좋은 애들 혹은 그 내신 좋은 애들 중에서도 최저 맞출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다른 데로 빠지게 되고, 게다가 교대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엄청나게 최상위로 높은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2월 인원이 충분히 많이 나게 될 거다. 그래서 한 200명만 좀 더 난다 하더라도 인원 구조 자체가 지금과는 거의 대등한 비중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는 예상치인데 그래도 한 200명만 넘어와도 이 정도 숫자가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작은 캐파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등교육학과에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결심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도 결심이 되고 여기에 가보고 싶다, 관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공부 조금 더 매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전국에 있는 나군을 활용해라 입니다. 교대는 전부 나군에 있잖아요. 나군에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몰린다라는 곳은 서울, 경인, 춘천 정도에만 몰려 있어요. 어차피 이 지역에 애들이 많잖아. 나머지에서는 점수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요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점수대가 한 저 정도 돼서 그래요. 점수대가 서울교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까지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점수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추합도 많이 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대를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훨씬 더 교대에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100 단위로 가더라도 예비가 돌 거예요. 앞에 가나군에 같이 교대 지원했던 친구들이 제주대 그냥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고, 혹은 다른 학교 지원했더라도 다군에 제주대 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결심을 요구하는데 선마을 선생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결심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전국 지도예요. 우리 한국지리 시간처럼 교대 위치를 한번 찍어봤어요. 교대 위치 봐보니까 이쪽에 이제 이화여대랑 서울교대가 있는 건데 이화여대 모집 인원 정시 모집 안 한다고 했어요. 빵명이라고 했는데 수시 논술로만 10명에서 우리 아마 논술 전형 지원하는 거 말고 거의 지원할 수 있는 친구가 없을 텐데 여기도 2월 인원이 생길 거야. 매년 2월 인원이 생겼으니까 아마도 여기도 2월 인원이 생기지 않을까. 한 3명쯤 나오겠죠? 또 누군가는 또 미친 척 지원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화여대랑 서울교대, 그 다음에 경인교대까지가 상당히 이제 점수대가 좀 높은 곳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가 대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전 밑에란다. 세종시 근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시랑 수원 쪽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저쪽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교원대 같은 경우에 전국 사방 어디로
뿔뿔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용고사 볼 때도 뭐 가산점도 받고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학교로 얘기가 좀 많이 되고요. 이쪽에 이제 춘천교대가 있는데 강원도에 춘천교대 친구들이 조금 애매해. 사실 나는 춘천교대에 갔지만 서울에서 춘천교대까지 갔는데 우리 뭐 속초나 양양에 있는 초등학교에 갈 생각은 아니었어. 그렇다 보니까 임용을 자꾸 미루게 되다 보니까 서울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서울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캐파만으로도 임용 TO만으로도 더 이상 자리가 없다 보니까 좀 얘기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미 임용이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자기가 뭐 춘천교대 출신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은근히 숨기는 기색도 있고 좀 한다고 해요.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고 그 근처만 해도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네는 거의 독자적인 리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부산 선생님들끼리 리그가 되어 있고 진주는 요 아래에 있는 게 진주인데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어서 어디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가는데 참 적격이다. 조용하고 한가하게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진주교대 상당히 추천 많이 합니다. 공주교대는 교대 중에서도 상당히 명문으로 많이 치는데 공주교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이랑 세종시 혹은 뭐 충남권에 있는 학교들로도 많이 뻗쳐나가고요. 뻗쳐나가게 돼요. 전주교대 선생님 제자 중에 처음에 졸업했던 애가 여기 전주교대 가가지고 지금 선생님으로 처음 갔다고 하거든요. 어디 논반 옆에 있는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잘 살고 있어요. 진짜로 매우 행복해 보여. 논밭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대구교대, 대구도 역시 학구열이 엄청나게 뛰어나죠. 높은 곳이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근처 지역들 많이 가게 되고요. 청주교대도 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충북 지역들 많이 맡고 있고 광주교대는 광주 쪽에 뭐 맡고 있어서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기 원래 고향이 이제 지방에 있다거나 혹은 자기 연고지가 지방에 있다거나 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목표로 한다면 도시권 선생님을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도시권 선생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점수대를 받아낸다는 것도 사실 힘들고 받아내고 나서 임용고시를 봐도 힘들고 가서 또 대기해야 돼서 또 힘들고 거기 있던 사람도 안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막상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면 제주도에 가서 섬마을 선생님 딱 재밌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군에 각국 전국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점수대가 상당히 많이 아래로 낮아진단 말이야. 낮아지고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갔다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의 점수는 그 점수에서도 교대를 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종종 생기곤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지방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주의해야 돼요. 특히나 가산점들 중에서도 이과 가산점들이 있거든. 여기 혹시 지금 이과들도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수학 가형의 가산점이 있어요. 수학 가형이랑 과탐의 가산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데가 춘천교대야.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표준 점수의 10%씩 가산점을 때려버리면은 얼추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문과애야. 문과애가 127 받아서 508점 받으면 대충 어느 교대 갈 수 있어요. 춘천교대 갈 수 있을 정도 점수 될 거야. 근데 이과애가 125 받아서 485야. 얘랑 지금 점수 차이 엄청나게 나죠. 그런데 가산점을 10%를 받고 나면 12점, 10점, 509점 돼서 역전되는 상황이 나와요. 요 근처에 걸릴 만한 데가 내가 봤을 때는 이과 친구들 중에서 한 숙명여대나 그 밑에 학교들 정도에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점수대를 맞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교대 가산점을 받아서 가는 쪽으로 한번 확 전환해 볼까? 라는 걸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문과 친구들은 이런 가산점이 특히나 지금 가장 걸리는 데가 춘천교대가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 재수생들도 그냥 비교 내신으로 다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춘천교대 가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과 친구들은 좀 내가 확실히 점수를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염려가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내용이 있나? 더불어서 여기서 하나 더 좀 주의할 만한 게 있다면 이번에 경인교대가 원래 모집하던 인원에서 한 50명 정도로 떼가지고
만학도 전형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23살 이상 된다라는 친구들한테 일부러 그 전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작년에 우리 반에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경인교대에 갔거든요. 걔도 나이가 24살에 시작해가지고 교대에 갔는데, 나이를 좀 더 먹고 난 다음에 23살, 24살 혹은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렇게까지 사회가 녹록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경인교대에서 일부러 그 전형을 만든 것 같아요. 만학도 전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 자리를 좀 뺏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뭐 결론은 그래, 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 전체 표를 나온 건데, 이건 너희들 그냥 다 그 표에 봐도 얼추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딱 따져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볼 만한 자료다라고 싶은 부분만 찍어볼게요. 첫 번째는 영어인데, 내 생각에는 사실 영어가 1등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교대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유독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가 뭐 제주대 같은 경우에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여기서 5점이 까이게 되면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5점이라고 하게 되면 100분위 5점 이상의 차이를 벌리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저런 학교들은 내가 영어 2등급인데 나머지 좀 잘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조금 힘들겠죠. 마찬가지예요.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한 20점이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린다거나, 여기도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100분위 반영하는데 막 10점 가까이 떨어져 버리는데, 이런 데들은 2등급 받으면 그냥 거의 끝나요, 게임이.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과탐 가산점 있는 데들, 솔직히 말해서 수학 가형 보는 애들이 이 교대 가려고 이렇게 막 애쓰지 않을 거야. 근데 왜 국승세단 그 라인에 보면은, 그 라인 밑으로 보면은 나형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정도 노리는데 갑자기 수능날 잘 나왔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런 선택지들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 뭐 이과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나형 과탐을 했다거나 혹은 뭐 과형 과탐을 해도 뭐 교사의 꿈이 있다면 해볼 수도 있겠죠. 하여간 뭐 그러하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0점 처리라고 돼 있는 데들은 전부 다 이제 뭐시기야, 감점이 없다 정도로 1, 2, 3, 4등급까지 거의 다 감점이 없구나 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고,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2점, 2점, 10점 돼 있는 데들은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가산점 주는데 가장 센 데 보니까 또 춘천교대야. 그래서 춘천교대는 한국사도 만점을 받아놓는 게 이득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 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반영 방식인데 거의 대다수가 정시에서는 수능 100%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나 면접들을 보게 돼서 일단 수능 성적이 안 되면 얘기들을 많이 지원해 보기가 힘들고, 이 중에서도 보면 교대만의 특징이잖아.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면접을 보는 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면접 비중이 큰 데가 서울교대랑 경인교대가 면접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근데 너희들 생각에도 그렇지 않니? 우리 아이, 내 동생, 내 자녀를 가르칠 선생님인데 수능 점수 좋은 애가 가르친다 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자꾸 점점 더 면접들을 강화하고 있고, 조금 더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인성을 파악해 보려는 얘기들을 자꾸 더 넣고 있어서 교대에서 면접을 점점 더 아마 강화해 나갈 거예요. 그 아마 선두주자에 서울교대나 경인교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교대에서 많이 보려고 하는 게 학생부죠. 학생부 같은 경우에 지금 동그라미 친 학교들, 예를 들어서 청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이런 친구들, 학교 생활을 잘한 애가 학교 선생님도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교대 반영 비율을 상당히 높여놓은 이 전형들인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랑. 맨날 전교 1등 해보면 학교 생활을 안 하? 좀 담도 넘어보고 해야. 하여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비율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을 조금 더 챙겨야 되는데, 그래도 한 뭐 2등급, 3등급 대에서도 충분히 합격자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다 지방교대들이잖아. 얘들에선 내신 때문에 엄청나게 막 감점을 당했다라는 경우들은 크게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내가 수능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아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주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냥 생으로, 야 수능 100으로 한 번에 그냥 가자 해서 수능으로 딱 끝내고 보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도수로 과연 어느 정도 점수대가 돼야지 교대를 갈 수 있나 라는 걸 한번 따져보려는 건데, 상위 누적이라는 거야. 위에서부터 내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라는 걸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에서 1%, 2%, 3%, 4%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수능 국수 0탐 기준으로 보면 380 정도의 100분이 380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면 1.5% 정도에 속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한 3.5% 정도 되는 게 370대 왔다 갔다 정도 하는 수준까지 되는데 요 수준까지가 보통 교대를 갈 수 있다 하는 레벨까지. 사실은 요거보다 좀 떨어져도 돼요. 요거보다 조금 떨어져도 되는데 어찌됐건 요 기준으로 좀 봐보면 이번에도 2018 수능 국수 영탐 100분위 기준이라고 했는데 요 100분위는 아마 선생님이 예상치예요. 예상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288에서 국수탐 영어 빼고 국수탐 영어 1등급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100분위 기준으로 하면 288 정도 나오게 되면 뭐 이화여대라던가 교원대라던가 서울교대, 경인교대라는 데들 한번 지원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보다 좀 더 떨어진다 했을 때 지방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80선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봤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3월 시험이에요. 오늘 시험과는 좀 다르겠죠. 오늘 시험은 아마 이 점수가 좀 더 떨어져도 가능할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점수가 좀 떨어져도 100분이 좀 올라가겠지? 그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끼리만 봤던 3월 서울시 교육청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점수대가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93과목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해가지고 90 정도 나온다. 평균이. 그 정도 나오게 됐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두 문제 정도는 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요건 좀 그렇게 예상이 돼요. 아까 말했듯이 교육청 시험이다 보니까 점수대가 조금 여유롭게 짜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목당 내가 봤을 때는 한 과목에 2개에서 3개 틀리면 이게 위험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마무리 한번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얘기 안 했구나. 우리 면접이랑 논술이 있어요. 논술은 일단 이화여대 때문에 넣어놨거든요. 이화여대 논술이 있어서 논술 봐야 되는데 거기 10명 뽑아요. 남자들은 못 가고 여학생들만 가는데 10명 뽑는데 몇백 대 1 나올 거야. 어마어마한 경쟁률 나올 거니까 그냥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볼 수 있는데 거기서 최저 기준이 엄청 낮단 말이지. 거기서 당선될 정도 운이면 다른 데서도 당선될 수 있을 거 아니까 논술의 신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논술 공부는 우리가 좀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어. 논술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논술 문제를 봐보면 지문을 가지고 요약하고 요약한 거 가지고 내 생각을 가미해서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논리화시키는 체계화시키는 연습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게 될 거야. 그게 우리 면접 문제가 될 거거든.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거기서도 뭐 그런 것들 물어봐요. 초등학생들이 요즘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데 막 학원들 많이 돌고 자격증 막 10명 중에 8명씩은 자격증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다라고 하는데 그거 과연 옳은가 그른가 찬반의 근거를 내라 해서 찬성 측 입장이랑 반대 측 입장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한다거나 라는 식으로 면접을 보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면 안 돼요. 나쁘니까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이거를 좀 더 논리화시켜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논술 수업 훨씬 더 꾸준히 들을 수 있었으면 내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서 어떤 멘트 넣을까 하다가 말을 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 많이 힘들었어. 모의고사 날은 늘 힘들죠. 뭐 늘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특별한 도전이 필요하지는 않다.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적은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사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가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한 번에 우리가 수능까지 보고 있다 보면 내가 수능날 바라는 점수랑 지금 나의 모습은 내 꿈과 이상이 현실과 너무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된단 말이지. 이게 너무 겁이 나고 힘든데 근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내일을 살 수는 없잖아. 오늘을 사는 거지. 오늘 하루하루 좀 더 도전하는데 좀 더 열심히 애써보는데 노력을 다해 본다면 결국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그 위대한 일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실로 올라갈게요.